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요약집 55페이지예요. 4장 부동산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다. 이번 설명해 드리는데 먼저 출제 경향부터 살펴봅시다. 최근 5개년이 중요하다 그랬죠? 최근 5개년입니다. 24회부터 28회까지 그러니까 두 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출제 영역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문제에서 6문제인데 사실 6문제면 지나치게 많은 문항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파가 미쳐서 그 다음에는 어때? 두 문제씩 나왔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 3문제 나왔고, 여러분 이번 시험도 3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다음 그 아래 출제 빈도를 보세요. 출제 빈도는 우리 요약집은 1절부터 5절까지 5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데 이제 굉장히 이분이 특이한 파트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그라미 3개 딱 들어있죠. 3개. 그래서 지대이론, 도시 공간구조이론, 상업 입지론, 이 세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이런 예측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 파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특이한 파트예요. 그럼 이제 두 출제는 어떻게 것인가? 지대이론과 도시 공간구조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장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딱 세 가지다. 테마 3가지. 뭡니까? 지대이론, 도시 공간구조이론, 상업 입지론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리되시고 시험에 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도 혹시 모르니까 몇 가지는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 전략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1절입니다. 자, 1절은 지대 및 지가 이론이다. 소유인데 이제 1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대와 지가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지대는 토지 어떻습니까? 사용 수익에는 대가다 할 수 있겠죠. 사용 수익의 대가니까 당연히 지대는 어떤 유량의 개념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지가입니다. 지가는 토지의 교환된 대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는 뭡니까? 저량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지대와 지가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대와 지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이 토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토지인데 이 토지로부터 매년 자, 일정 금액의 지대가 영구히 발생한다. 자, 이것은 가정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인데, 자, 그래서 매년마다 1,000만 원씩 영구히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매년마다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되겠지요. 연금. 이게 영구히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경우를 우리 흔히 영구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구히 발생되는 연금이다. 그럼 이것은 영구 연금의 성격을 지닌 자산들의 현재 가치는 어떨 것인가? 연금을 할인율로만 나눠주면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연금을 할인율로 나눠주면 어때?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는 지금 연금을 가정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일시불이 하면 식이 달라지겠지요. 또 기간이 설정된 연금이면 어때? 또 식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금을 가정했다. 그럼 이때 연금은 뭐가 됩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바로 뭡니까? 지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을 해준 값이 현재 가치인 어때? 지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대를 할인율 값이 현재 가치인 지가가 되는데 할인율로 뭘 쓸 것인가? 바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같은 가정하에서 그냥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여기는 지대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대만 상승하는 겁니다. 지대가 상승하면 당연히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상승한다. 그래서 지대와 지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죠. 다른 조건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할인율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할인율이 상승하면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겠죠. 따라서 할인율과 지가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가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겠지요. 아주 쉽게 이래서 하세요. 자, 내가 이 땅 가졌어요. 이 땅 가졌는데 이 땅에 대한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땅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원론적으로 이런 설명이 되시겠죠.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자 어때? 요구수는 상승하겠죠. 그럼 투자자가 요구수익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럼 어때? 할인율이 높아진다. 그럼이죠? 할인율이 높을수록 지가는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쉽게 내가 땅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위험력이 클수록 땅값이 어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대 지가 관계를 말씀드렸고, 지대 관련된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가 관련된 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먼저 이제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지대 관련된 이론들이 6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이론은 한 가지인데,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지대 이론이에요. 지가 이론 관련해서는 해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간혹 지문 하나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이 된 적 한 번이 없습니다. 답은 전부 다 지대론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대를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번 빠졌고 출제된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동남이 상 여기에 딱 표기된 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대론 중에서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액설. 다음은 튀넨의 위치 지대설.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다음 파레토의 경제 지대설. 다음은 마샬의 준지대설. 다음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이들이 우리 시험할 때 출제되는 지대 이론들이다 생각하시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중요한 뭡니까? 리카도의 차액 제설, 튀넨의 위치설, 마르크스의 절대설, 이 세 가지한테 가장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되던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는 알론소의 입찰 제설이다 이 생각하시고, 파레토의 경제설, 마샬의 준제설, 이런 것들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 2월 3, 4월 과정에서 차액 제설, 위치설, 절대설, 입찰설 부지런히 반복되었다 생각하시고, 본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쯤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많이 때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학자 이름 외우려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눈에 익히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우려도 외우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셔야 된다니. 물론 지난 시험에서는 학자 이름 말 바꿔가지고 그런 거 어때? 튀넨과 마르크스 이런 거 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잘못된 질문으로 나온 게 또 2문제나 있었어요. 그 달자도 이게 쉽게 외워진 게 아니다. 자꾸 익혀놓고 제가 계속해서 리카도, 튀넨, 마르크스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때 세뇌가 되고 세뇌가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리카도의 차액 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연습합시다. 차액이 지대다 이런 관점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차익이 발생시가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참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더라. 참 비옥도의 차이 이로 인해서 생산성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게 어때?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일카에서는 고자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럼 인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때? 곡물의 수요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곡물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곡물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게 된다. 그렇죠? 그럼 곡물 가격 상승하면 곡물 더 재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자, 이로 인해서 지대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시각이에요. 결국 리칼부터는 고자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영국의 밀값이 어때? 폭등했어요. 그럼 밀값이 폭등하니까 지대도 올라가더라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자, 잘 보세요. 리카도는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예, 이런 시각이에요. 그럼 보세요. 토지 소유자 지주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곡물가격이 뛰니까 어때? 덩달아 지대도 올라가더라는 거죠. 따라서 지대를 뭘로 볼 것인가? 바로 불로소득. 자,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리카도에 견해낸다면 지대는 자, 생산비, 즉 비용이다, 아니란 이야기야. 비용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이것은 시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고자파들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시작해서 이 고자파를 다시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서 우리가 신고자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신고자파 이들은 지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정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리카르탄 고자파들은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보면 후학들인 신고자파 이 사람들은 지대가 상승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지대 상승분은 곡물 가격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지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비, 즉 비용이 된다 이런 견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자파와 신고자파의 지대 논쟁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물론 두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논쟁 그런 건 아니에요. 글로 하는 건 글로. 사실 100년 차이 나는 사람들인데, 그죠? 예, 글로 논쟁하시다. 그럼 결국 논쟁의 핵심 뭡니까? 지대가 생산비 비용이냐 아니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정반대 견해 때문에 리카도의 견해만 잘 이해하시면 신고자파는 어때요? 여기에 정반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카도의 견해는 뭡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이다. 따라서 지대는 생산비 비용이 어때? 아니란 이야기. 뭡니까? 불로소득 잉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대는 곡물 가격의 구성요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니까 곡물 어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비옥도가 좋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옥도가 좋은 땅을 리카도는 우둥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둥지. 자, 땅의 우둥생이다. 우둥지. 그럼 여튼 우둥지는 널려 있을까요? 한정되어 있을까요? 한정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는 제한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여기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우둥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둥지보다 비옥도 낮은 열등지를 개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등지는 땅의 열등생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우둥지와 열등지 간에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비옥도의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성이 어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우둥지는 비옥도가 좋겠지요. 비옥도 좋으니까 생산성이 높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둥지는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비해서 열등지는 어때? 비옥도가 더 안 좋겠죠? 안 좋으니까 생산성이 어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진다. 자, 이처럼 생산성이 어때? 우등집에서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리카도는 경작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뭐라 표현했냐? 최열등지, 즉 한계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좀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도 경작은 어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경작이 가능한 이야기는 뭡니까? 정상인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정상인도 얻지 못한다면 토지 이용할까 안 하겠죠? 그죠? 네, 정상인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는 초과이윤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카도는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이제 곡물 가격이 있습니다. 생산물 가격이다 표현을 쓰겠죠.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 이를 빼준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이윤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상이윤은 경작에서는 다 비용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윤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생산비 여기 들어있어요. 왜? 이만큼은 반드시 써야 이용하겠죠?
그래서 생산비 이하의 정상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곡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 초과이익이 되는 건데, 사실 리카도도 완전 경쟁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초과이익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초과이익을 뭘로 인식을 하시냐? 바로 어때? 지대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식한다. 자, 그럼 보세요. 최 1등지는 경작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정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이야기예요. 초과이익이 얼마나 이야기예요?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0이 된다. 따라서 초과이익이 0이라는 이야기는 그건 뭡니까?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어때? 같아져 버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최 1등진 한계지수는 곡물 가격과 생산비가 같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지대는 발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안 됐죠? 자, 초과이익이 얼마입니까? 0. 초과이익이 결국은 지대라 그랬잖아요. 지대. 그래서 최대 한계에서는 지대가 발생치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최 1등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최 1등지와 해당 토지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뭐가 비교합니까? 최 1등지와 비교하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열등지는 뭐 비교합니까? 최 1등지 비교하겠죠? 그럼 결국 생산성의 차액이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열등지의 생산성과 최 열등지의 생산성과의 차액,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열등지의 가진 지주 기술은 지대가 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차액이 지어서 차액 지대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다음 이것은 이제 우등지입니다. 자, 우등지도 역시 뭐가 비교합니까? 열등지와 비교합니까? 아니에요. 항상 뭐가 비교한다했어요? 최열등지. 이거 비교한다 그랬죠? 최열등지. 그럼 자, 우등지와 최열등지와의 이제 생산성의 차액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우등지를 가진 지주 귀속되는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해당 토지와 뭘 비교합니까? 최열등지. 이걸 비교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생산성의 차익이 바로 뭐냐?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차액 지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여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입니다. 이것은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보이느냐?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우등지는 한정이 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는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학 체감 법칙이 작용한다. 이들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지대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습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대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지대를 생산비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보는 겁니까? 불로소득 잉여로 바라보고 있다. 다음 최열등진 한계지선 지대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주요 내용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리카도는 워낙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위치의 문제를 고려했는데 다소 경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위치의 문제를 고려해서 나온 게 바로 튀넨의 이야기가 되겠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다라는 겁니다. 튀넨은 고립국이란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고립국이란 책을 썼다. 흔히 튀넨이 고립국이란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립국, 이 의미부터 생각합니다. 고립국은 뭘 답니까? 말 그대로 고립된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고립이 돼 있으면 어때? 외부와 완전히 차단돼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튀넨은 이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원형 모양의 하나의 도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형 모양의 이 도시는 어때? 외부와 완전 차단, 고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 내에서 어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서 우리가 흔히 소비지 또는 도심 또는 뭐 중심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겠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생산해도 소비는 여기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생산해도 소비는 어때?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튀는 있었어요. 이 토지와 이 토지의 비옥도가 같네요. 그럼 비옥도 틀면 리카도 차익설 이 견해한다면 지대가 같아야 될 거죠. 그 튀는 바로 보니까 지대가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결국 비옥도와 동일해도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위치의 문제란 이야기예요. 위치의 문제다. 좀 비옥도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위치 지대설 이렇게 이름 붙였다.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대의 결정이 토지 비옥도뿐만 아니라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위치 지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증의 기초를 제공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T는 이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수송비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결국은 리카도 이야기에다가 뭘 포함시킨 겁니까? 수송비, 이걸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수송비는 오로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소비지까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겠죠? 다음, 소비지까지 거리가 멀수록 어때? 수송비는 많이 든다. 지금 수송비는 오로지 어때?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T는 지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빼준 값이라는 이야기야. 사실 이때 이제 매상고는 뭘 답니까? 곡물 가격이 되겠죠? 공부해서 생산비 빼준 값이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리카도 이야기예요. 여기에 T는 뭘 고랬습니까? 수송비. 그럼 수송비도 비용이니까 빼준 값이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 사실 뭐가 되는 겁니까? 초과 이윤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T는 역시 완전 경제식 가져가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초과 이윤을 뭘로 인식하겠다? 지대. 결국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가 가정합니다. 그렇죠?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 가정하면 결국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대는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자, 그럼 이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지,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수송비는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들겠죠?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자, 거리 가까우니까 수송비 적게 들겠죠? 수송비가 적게 들수록 더 적은 값을 빼주니까 지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지대가 높아질수록 어때? 토지 이용된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상대로 싸워서 생각할 때는 자본의 이용을 늘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본의 이용을 늘리게 되고 비싸 생각할 때는 토지의 이용을 어때? 줄이게 된다. 결국 토지 대신 뭘 많이 쓰겠다? 자본을 많이 쓰겠다는. 왜? 토지가 비싸니까 자본을 많이 쓰겠다. 그럼 결국 토지 이용을 준다는 이야기 뭡니까? 토지를 좁게 쓰겠죠? 집약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토지용을 해서 우리가 집약적 토지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약적, 당신 농업사니까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다음, 도심에서 멀어졌어.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지요. 증가하겠죠. 그럼 수송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 보세요. 수송비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값을 빼주는 거니까 지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지겠지요. 그래서 지대는 낮아진다. 그럼 지대가 낮을수록 어떻어요? 토지가 싸도 느껴지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늘리고 자본의 이용을 줄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토지를 넓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를 넓게 쓰겠다. 이 같은 걸 우리가 조방적 토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농사니까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이런 걸 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는 많이 듭니까? 적게 듭니까? 많이 든다.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모의고사나 실전이 나오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처럼. 그렇죠?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를 많이 들겠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드니까 지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지대는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송비와 자, 지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사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보세요. 이제 도심으로 할수록 수송비가 적긴다는 이야기는 수송비가 적긴다는 이야기는 수송비의
수송비의 전략분이 그만큼 어떻습니까? 많다라는 이야기지요. 수송비 전략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가 어때?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수송비 전략분이 어때? 적다. 그럼 수송비 전략분이 적으니까 지대는 어떻습니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결국 튀내는 지대를 뭘로 바라보는 겁니까? 수송비 전략분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지대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Y축은 지대입니다. 지대고, X축은 도심에서 외곽이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적게 들겠지요. 적게 되니까 지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되니까 지대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 점을 연결하면 이처럼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우하향은 지대 곡선이다. 사실 뭐 곡선의 형태지만 표현상 직선으로 그어버린 거예요. 우하향은 모습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서 뭐 됩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지고 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서 이제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지대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상대 사회생활 때는 자본의 이용을 늘리고 토지용을 줄이겠죠? 이것은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시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일어나냐. 참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이런 토지 이용 형태는 결국 생산비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수송비에서 결정됩니까?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튀는 이야기만 하면 우리 뭘 떠올리자 했어요? 수송비 이걸 떠올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수송비 여기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인데 이 자체가 동심원의 형태더라. 그래서 뒤에는 이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이 자체로 후학들에게 많은 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심원의 형태로서 농업 조직망이 형성된다. 사실 6개의 동심원지대예요. 그러나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 쓸 것이 이제 자 중심으로 즉 도심으로 갈수록 뭡니까? 집약적 농업. 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인데 동심원의 형태더라.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매상고와 생산비가 일자다 가정하에서 지대는 뭐에 결정됩니까? 수송비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이 내용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매상고나 생산비가 변한다면 이 자체도 지대에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튀내 위치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마르크스의 절대제설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설. 자, 이름이 마르크스는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칼 마르크스예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죠. 그럼 이 사람이 자본주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가 어때? 땅 가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아무리 안 좋은 땅에도 절대 공짜로는 안 빌려주더라.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 마르크스의 지대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절대 지대라 한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절대 지대란다. 그럼 마르크스는 그러면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비옥도의 차이, 수송비 전략권 이런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지대 발생합니까?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로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예요. 토지 사유와 토지 소유 그 자체로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말씀하면 최열등지인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하면 당연히 지대는 발생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리카도의 차액지설과 반드시 비교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비교해서 어떻게 교재 박스까지 보충해서 넣어드린 겁니다. 네, 반드시 비교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리카도의 차액제설이다.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뭘로 먹습니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자, 그리고 비옥권 토지 우등지는 한정되어 있고 수학 체감어치 차이가 이대로 지대 발생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 나면 지대 발생 원인이 뭡니까? 토지를 가졌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지요. 자, 다음은 리카도의
차액지설 여긴다면 최열등진 한계지선 지대가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긴다면 최열등진 한계지라도 토지선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선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는 발생이 되겠죠? 자, 이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장 대표되는 지혜론이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리카도의 차액지설, 튀넨의 위치제설, 예, 그리고 마르크스의 절대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는 좀 낮지만 간혹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의 파레토의 경제제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에 나면 총 수입은 전용수입과 전용수입,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전 수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이 내용이 바로 파레토의 경제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많이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시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파주에 있는 이 베리타스 고시학원이다. 여기 와서 오전 야간 강의드리죠? 강의드려요.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하는데 오전만 대체로 4시간 이렇게 강의드리고 야간만도 어떻습니까? 중간 한번 덜 쉬고 3시간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서 거의 야간만도 어때? 한번 덜 쉬었으니까 여기까지 감안다면 한 3시간 45분, 50분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강의다. 결국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해드린 겁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집에서 아침에 몇 시나 올 것인가. 오전만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대체로 저는 집에서 어때요? 여기 오는 방향이 차가 좀 안 막히는 거예요. 반대는 엄청 막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유로 타고 올 때마다 룰라를 하고 오는 겁니다. 서울 쪽으로 들어간 차량들은 쭉 줄 서 있잖아요. 속도 안 나요. 안 나서 저럴 때 신나게 밟고 오는 거죠. 그죠? 룰라 하고 오는 건데, 그래도 할자도 제가 이제 집에서 조금 일찍 나오는 편이에요. 나온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 학원 오기 위해서는 8시 한 20분쯤 집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이런 정도 거리면 강사에게 또 좋은 겁니다. 뭐요? 어떤 학원 할 때는 아침 7시 나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집에 들어간 시간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오전에 끝나고, 야간 강의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다른 일 안 합니다. 저는 사우나 절대 안 갑니다. 항상 학원에서 책 읽고 또 원고 작업하고 여러 자료 만들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간이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12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원은 상당히 좋은 학원이에요. 왜? 집에서 다른 학원에서 늦게 나오지요. 다른 학원에서 또 일찍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체로 평균 따지면 집에서 7시 반에서 출발한다. 이 평균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집에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12시 반, 1시. 이게 평균입니다. 직장에서 한다면 아침에 별 보고 출근해서 저는 별 보고 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달 내내 강의합니다. 한 달 내내. 물론 이 학원은 화요일만 나오겠죠? 이렇게 강의해드리고 제가 이걸 받습니다. 이걸 받아요. 어떤 분이 와 그러시더라고요. 800이나 받는다고. 800입니까? 그런 하고 있으면 소개 좀 해요. 소개 좀. 반틈 딱 때려드릴 테니까. 그렇죠? 이거 받습니다. 불쌍하죠? 밥 좀 사세요. 그럽니다. 자, 그래도 이걸 그나마 주면 다행입니다. 또 다행인데 여러분 못 느끼는데 이 전국적으로 중개사학원 많이 있잖아요. 저 이제 올해 17년째 중개사학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성 학원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악성이 뭡니까? 강사를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데 대체로 이런 과정을 봤습니다. 이제 한 3월달 되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요. 5월달부터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와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건 어때? 악성 원장들이죠? 강사 심리를 노리는 겁니다, 이건. 돈 없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강사 심리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도 이제 11월부터 만나신 분도 있고, 1월부터 만난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사 안 주니까? 안 주니까 오늘 강의 안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강사를 안 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몇 놈만 끄덕끄덕씩 나머지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니, 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집에서요. 집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그건 하루 종일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근데 왜? 그동안 이렇게 돼. 매주만 만났는데 그 사이에 또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밟힙니다, 이게. 밟힙니다. 그래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집에서 집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이, 그럴 바야 차라리 못 받는 생각하고 즐거운 나가서 하고 오라냐, 하고 오라. 이게 더 제 자신을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네, 저는 그래도, 네, 이, 네, 중개사학원가에 소음이 좀 나 있어요. 굉장히 강한 놈이다. 소음이 좀 나 있어요. 네, 강사 좀 안 간다. 네, 강사 높게 부른다. 하여튼 소음이 좀 나 있어요. 나 있어. 그래도 제가 그때 적게 떼인 편입니다. 적게 떼인 편이에요. 네, 제가, 네, 올해 17년째 중개사 학교는 강의한 지가, 그럼 16년 동안 떼인 게 어떻습니까? 매월마다 1원 정도 받아가지고 떼인 게 5천이 넘습니다. 넘어요. 예, 그럼 제가 강성인도 불구하고 이래 되면 정말 또 이제 예, 마음 선하고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이상도 어때요? 떼이는 게 현실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한 학원은 못 받을 각오합니다. 합니다. 그럼 나머지 어때? 이제 학원에서 받아서 생활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저희는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해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보험료, 의료보험이다. 예, 뭐 국민의 저희 다 내야 돼. 이것 받아 다 내는 겁니다. 교통비 다 써야 되고. 그나마 이 학원 정말 좋은 학원이요. 점심이라도 주는 겁니다. 뭐요? 제가 나간 학원 중에 점심 주는 학원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학원은 이것 받았고 다 자기가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예,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군데 나가야 되겠어요. 그죠? 예, 1차 과목이 학계는 이러는데 2차 과목은 어떨까요? 예, 이게 이제 저희 강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1회 받고 죽으러 저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예, 인근에는 모학원이 있어요. 파주에. 모학원. 그 원장님이 한번 보니까 정말 저 새끼는 생긴 건 별로 해도 비주얼 안 되잖아요. 생긴 건 별로 해도 강의할 때 성실 열심히 잘한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차례도 때 빵빵히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탐이 납니다. 탐에서 어때?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 다 똑같이 해주고 이걸 주겠다. 다음 주도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당장 어때? 저 마이크 던져보러 갑니다. 저는 간단한 야. 여러분은 안 가겠어요? 가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가면서 왜 저를 가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 안 나오면 옆에 학원 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하여튼 안 나오면 옆에 있는 학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걸 예, 우리 학원 원장님이 또 어때? 학원 원장님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이 원장님도 강의하신 분이잖아요. 저 눈치를 챘습니다. 눈치채고 저한테 어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가 좀 덜 벌더라도 이걸 드릴 테니까 가지 말고 어때? 이 학원에서 계속 강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예, 학원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어때? 꾹꾹 인사드리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원장님 갑이고요. 저는 의리잖아요. 또 여러분이 갑이고 저는 어때? 의리예요. 항상 의리, 항상 집에 가도 의리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결국 이걸 받는 양인데 이걸 받는다. 자, 그럼 벌써 이제 얼마입니까? 120이잖아요. 120. 그럼 120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100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 지금 이거 설명해서 이런 이야기 드렸겠지. 그냥 예, 제가 이런 할 사람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보세요. 예, 다른 학원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을 줘야 되겠지요. 이것도 아니면 다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을 줘야 되나? 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서 최소한 지불돼야 될 보수가 바로 전용 수입입니다. 이 이전 수입이다. 하지만 생산적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다. 하나 이 사람 보니까 이처럼 총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20. 이걸 그래서 파레토는 뭐라 했습니까?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지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경제지대는 공급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모든 상품이 어때?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토지도 공급이 어때? 희소성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노동도 희소하지요. 다음 기계설비 뭐 등등. 기계설비 등등 공급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이때 지대를 파레토는 뭐라 표현하는 겁니까? 경제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제지대. 그래서 공급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 지대를 파레토는 뭐라 했다? 경제지대.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의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경제지대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지요. 공급이 클수록 그래서 경제는 어때?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처럼 열심히 강의하는 학계농원사가 많다면 굳이 이걸 더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기왕이 잘하는 거 끝까지 합시다 했던 이제 저 사람 없기 때문에 저를 쓰기 위해서는 어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크면 클수록 경제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공급의 희소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자, 공급이 탄력적인 뜻일까요? 비탄력적인 뜻일까요? 비탄력적이다. 아시겠죠? 공급의 희소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잘 보세요.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상승할 때 양이 많이 늘어버리겠죠? 많이 늘어버리면 희소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희소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상승해서 공급량이 적게 늘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의 희소성이 크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총수입은 일자단 가정하에서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희소성은 커지겠지요. 그럼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이야기. 그럼 자, 경제지대가 커지면 당연히 전용수입은 작아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자, 다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전용수입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공급이 비탄력될수록 전용수입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되면 전용수입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총수입은 뭐가 된 겁니까? 경제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총수입은 경제지대가 된다. 그럼 자,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토지부터 발생한 총 수입은 뭐가 된 겁니까? 경제지대가 되고 이 자체가 지대다. 이렇게 설명한 게 바로 파레토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기서는 출제비도 좀 낮은 거니까 개념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공급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때 지대를 파레토는 뭐라 했다? 경제지대.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음에 자 경제지대 크기는 결국 뭐에 결정됩니까? 공급의 탄력성, 여기에서 결정된다. 수요는 전혀 관련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의 탄력성이 결정된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으로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지대는 커진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같은 부분들이 현재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재석이나 강호동이가 한 번 출연할 때마다 높은 출연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이지요. 경제지대가 크더란 이야기. 이거 설명할 수 있겠지요. 다음 프로야구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한다는 얘기예요. 100억 1위 받는다는 이야기야. 이것도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이지요. 경제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마샬의 준지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샬의 준지대설인데 여기도 출제비 낮은 거니까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외의, 자 보세요.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가리켜서 마샬은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준지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산 요소가 어때? 고정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쉽게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농기계인데 생산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만 농기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사람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나만 농기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일께서는 내 것들 농기계 빌려 쓰겠죠. 그럼 농기계 빌려 쓰고 대가를 지불하죠. 마치 토지 빌려 쓰고 지대 지불한 것을 어때? 준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때? 준지대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겁니다. 지대 준한다. 준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이제 단기에는 생산 요소를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고정이 되니까 당연히 단기에는 어때? 준지대가 발생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는 지대의 성격을 지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에는 어때? 장기에는 생산 요소를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장기에는 다들 농기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들 농기 가지고 있으면 제 거 빌렸습니까? 안 빌렸습니까? 안 빌렸으지요. 따라서 장기에는 준지대는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비용의 성격이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샬의 준지사례 이분도 개념 정도만 잘 이해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 요소에 귀속된 소득을 마샬은 뭐라고 했습니까?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준지대다. 이 어떤 준지대는 단기에는 존재하지만 왜 생산적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는 어때? 존재치 않는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약집 58페이지 상담 시간 양으로 5번 들어있죠? 동남아 1번 보세요. 자,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의 귀속된 소득은 단기로는 지대 성격을 지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자, 이런 이유로 마샬은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에 귀속된 소득을 뭐라고 했습니까?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번 끝부분 보세요. 준지대는 장기에는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는다. 이런 정도만 이해 좀 되시면 되겠어요. 다음 6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알론소의 입찰 지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입찰지대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쉽게 우리 합시다. 내가 여기에 이 땅을 가지고 있어.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바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에게 이 땅을 빌려주겠지요. 그럼 누가 지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나? 입찰에 붙이겠다는 이야기예요. 입찰에 붙이겠다. 그럼 이제 이 땅을 이용한 사람들은 어때? 입찰에 참여해야 되겠지요. 정했죠?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야 이 땅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때?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써낼까요? 최소 금액을 써낼까요? 최대 금액 써내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입찰지대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 토지에 지불하고자 하는 뭘 의미합니까? 최대 금액. 최대 금액, 즉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말 바꾸게 하는 겁니다. 최소 지불 용액이다. X.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죠. 최대 금액이다. 그래서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뭐냐? 바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초과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한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보세요. 이제 초과 이윤이 그래서 100입니다. 100. 그럼 초과이윤 100일 때 내가 어때? 지대를 100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100을 지불하면 초과이윤은 얼마 됩니까? 0. 그럼 초과이윤 0이라는 이야기는 오로지 어때? 정상에만 존재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0이란 지대를 지불하고 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초과이윤이 100이었을 때 지대 150 지불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때는 정상인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정상인도 얻지 못할 수준의 지대를 지불해서 토지 이용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경우를 보니까 결국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대는 얼마입니까? 100. 100이 되겠죠? 100이 결국 뭡니까? 초과 이윤이 어때?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 시험 말 바꾸게 하면 초과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의 지대다. 잘못됐죠? 초과이윤이 극대화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입찰지라는 것은 어떤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에
토지 지불하자는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역이라고 써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일지를 말한다. 그럼 이것은 입찰지대를 선으로 연결하는 게 뭡니까? 입찰지대 곡선이 된다. 즉 거리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 이 사실 이게 입찰지대예요. 이걸 이제 연결한 게 바로 그러니까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한번 봅시다. 보세요.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도심이고요. 도심이고 외곽이다. 그런데 Y축은 지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A와 B 딱 두 개의 산업이 존재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먼저 A 산업입니다. A 산업은 도심의 이 땅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A 산업에게 이 지대가 뭡니까? 입찰지대가 되겠지요. 최대한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다음 도심부터 이만큼 떨어진 이 땅을 이한테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용역이더라. 그럼 이게 입찰지대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입찰지대를 연결해서 선으로 나타내는 값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A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이 된다. 결국 거리에 따라서 지불하자는 최대 금액, 이게 입찰지대죠. 연결한 선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B 산업입니다. B산업. B산업은 보세요. 도심에는 이 땅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입찰지대가 되겠죠. 다음 도심부터 이만큼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는 이만큼 지불할 능력이 있다. 이게 입찰지대다. 연결한 이 선이 이 선이 결국 뭡니까? B 산업의 입찰지대 곡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도시는 A와 B 딱 두 개의 산만 있다 가정했죠. 그럼 도시 전체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시 전체는 가장 그렇지만 최대 금액이 입찰지대가 되겠죠. 도시를 봤을 때. 그럼 이 땅에 대한 입찰지대는 뭡니까? A 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더 높잖아요. 여기가 입찰지대가 되겠지요. 다음 이 땅은 같네요. 이 땅은 뭡니까? B 산업이 제시한 지대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입찰지대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선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선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도시 전체의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이 이는 뭡니까? 원점에서 볼록한 우하향의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는 누구에게 할당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도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도심부터 여기까지는 누구에게 할당할 것인가? 자, 보세요. 더 많은 지대를 지원 입찰이 할당이 되겠죠? 그런데, 도시 전체 입찰지대선 보세요. 그럼 도시 전체 입찰지대선 하니까, 우리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까지는 A 산업입니까? B 산업을 따르는 겁니까? A 산업. 그렇죠? A 산업을 따르다. 그 A 산업이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한다. A 산업이 할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도시 전체 입찰지대선 보자는 이야기예요. 누가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해야 되니까? B. 그래서 B 산업을 따라갔죠. 이 땅은 B 산업에게 할당이 이루어진다. 결국 더 많은 지대를 지은 입주에게 토지는 할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사례니까 도심에 더 가깝게 입자정은 A 산업이에요? B 산업이에요? A 산업. 그럼 A 산업이 도심에 더 가깝게 입자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도심에 가깝게 입자하기 위해서는 입찰 지도선의 기울기가 급해야 됩니까? 완만해야 됩니까? 급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A 산업은 입찰 지도선 기울기가 이 모습이잖아요. B 산업은 이 모습이지요. A 산업이 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가까이 입자한다서 도심 가까이에 입자해서는 입찰 지도선 기울기가 더 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살펴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동그라미 2번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한 최대 금으로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지대를 뭐라 한다? 입찰지대라 한다. 동사는 입찰지도서에는 입지와 거리다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 결국 입찰지대를 연결한 곳을 말한다는 거죠. 동사는 입찰지도서는 일반적으로 우회하면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동그라미 6번 단일 도심토에서 상업용 토정이 도심부에 나타난다. 지금 상업용 토정이 도심 가까이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나는 건 무엇 때문일 것인가? 상업용 토정이 단위 토지 면당 생산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생산성이 높은 만큼 지대를 지불 능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생산물의 다이당 한계 수송비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송비를 줄여서 도심 가까이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아리 7번. 도심 지역의 이용 가난 토지는 외곽지역에 한정되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더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네, 다음 동아리 8번.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된다면 최대의 수용가를 올릴 수 있어 최대의 지불 능력을 가진 이용자에게 할당이 되겠지요. 사실 최대의 순현가다.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배웠지만 순현가 NPV가 0이면 이때 정상 이유만 오는 겁니다. 그래요. 반면 순현가 NPV가 때 0보다 크면 어때?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최대의 순현가를 얻을 수가 있더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초과이윤이 어때? 최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초과이윤이 최대되면 그때 어때? 지대를 지불 능력이 가장 커지겠죠. 이 사람에게 토지는 어때?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찍으세요. 이때 최대의 순현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지대를 받으면 됐지. 이 사람 무엇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이 클 것인가? 최대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건 어때? 예,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자, 이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알론소의 입찰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하단 봅시다. 양호 7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이다. 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헤이그는 중심이 멀을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겠지요. 지대는 감소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교통비 중심을 강조하면서 교통상이 좋을수록 때 공간의 마찰은 적어지겠죠. 이때 토지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이렇게 바라보았다. 이런 정도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대론 6가지, 그리고 여기에 해외의 마찰 비용이라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도 제목 보셔서 조금 연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차액 지대란 이야기예요. 차액도 뭡니까? 차액이 지대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차액이 지대다라는 겁니다. 항상 뭘 비교한댔어요? 해당 토지와 최열등지를 비교했죠? 해당 토지의 생산성과 최열등지의 생산성과의 차액이 결국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이게 차액지대예요. 다음 위치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할지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게 위치 지대가 되겠죠. 다음 절대지대입니다.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요관한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하는 게 뭡니까? 절대 지대다 보시면 되죠. 다음 공급의 희소성이 있는 모든 상품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파레토는 뭐라 했습니까? 경제 지대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토지 이외의 고정된 생산에 귀속된 소득이 있다. 그죠? 이걸 마사는 지대에 준한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준지대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입찰 지나선 어떤게 최대 금액, 최대 지불 용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살도 붙여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목 가지고 제목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대는 다 맞춰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도시공간구조는 여기서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답니다.